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일타경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포함해서 한 주의 경제 이슈 짚어보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경제 소식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경제 일타 강사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이 금통위 회의죠. 맞습니다. 금리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부동산 시장, 투자 자산 시장, 주식시장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실물 경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연 하느니 이번에 이제는 어떻게 될까 보고 있는데 뭐 동결로 지금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어요. 네. 사실 금리 인상 요인도 있고요. 또한 금리의 또한 인하 요인도 이제 혼조하게 좀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딜레마에 빠진 상태인데요. 일단 인상 요인은 되게 많습니다. 원래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잡히지 않은 이제 부채 때문에 그래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한국은행 9월달 자료인데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계신용 잔액이 1,875조 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계가 갖고 있는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전체 대출이 1,875조 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인 거죠. 예. 이게 근데 증가 속도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6월 말 대비해서 9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4조 3천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늘어난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 지금 우리가 그 2021년도에 그 자산 거품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막 금리가 내려가고 뭐 이러면서 뭐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이랬는데 그때 늘어난 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났다는 거죠. 요즘에 들어와서. 그래서 금리도 높은데도 늘어났다. 예,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게 정책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특례보금자리라든지 아니면 또 많이 뉴스에 나왔지만은 50년 만기 주택 있었잖아요. 그막 50살이나 60살 되시는 분들에게도 뭐 50년짜리 빌려주고. 그래서 이게 사실 잡히면서 이것 때문에 대출이 크게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을 잡으려고 그러면 금리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많은 차주들이 겁나서 이제 대출을 못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서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물가 안정 측면이죠. 지금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대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미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본다 그러면 그 상승률이 3.8% 나왔거든요. 아직 멀죠. 예, 목표치에 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칫 인상해 버리면은 한국 경제가 지금 저성장 구조로 있는데 더 찬물을 끼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동결 이렇게 이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 언제쯤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 가운데 누가 더 먼저 내리게 될까요? 만약에 그게 직접적인 이제 질문에서 답을 딱 드리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미국보다는 먼저 못 내립니다. 미국 지금 금리 격차가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아마 우리나라도 움직일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미국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럼 미국이 과연 FOMC 회의에서 언제쯤 연준에서 언제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까라고 본다 그러면 예.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면 내년 5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확률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는 한 40% 정도 확률로 5월쯤에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월은 좀 빠른 것 같고 하반기쯤에는 분명히 인하 시그널이 나올 텐데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거야 그러면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거든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시장이 주식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 다음 순서대로 반응을 해요. 금리를 인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될 거야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주식시장에 관심 있고 투자 자산에 관심 있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미국에서 언제 이 금리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까를 잘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새로 그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 나온다는데 네. 이게 뭔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정부가요. 그 23일 어제였습니다.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는 확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라고 해 갖고요. 이 뭐 가입 조건을 좀 완화시켜 줬습니다. 기존에 청년들 대상으로서 우대형 청약 통장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워낙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거보다 가입 요건을 완화시켜줬는데 기준이 뭐냐면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만 가입이 됐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5천만 원까지 늘려줬고요. 예. 그다음에 높은 이자율입니다. 지금 청약통장 일반 청약통장 갖고 있는 분들은 이자가 2%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원래 청년 우대형 이 청약통장이 4.3%인데 이거보다 더 높게 줍니다. 4.5%까지 늘려주고요.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이었는데 월 100만 원까지 늘려줘요. 예. 그러면 청년들의 그 자산 형성을 하는데 크게 이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이번에 나온 내용이고 저는 이번 그 정책을 보면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내용을 보면서 40대 50대 좀 관심 좀 가져달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청년들 대상이니까요. 그러니까 34세 미만까지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뭐 가입 요건 낮추고 이자는 많이 주고 납입 한도 늘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네. 여기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또 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뭐 청년 그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뭐 가입 요건 완화된 것도 인상적이지만 가장 인상적인 게 대출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줍니다. 내가 이제 청년이에요. 통장 가입 기간 1년 넘었습니다. 그냥 납입 금액도 1,000만 원이 넘어간 사람이 만약에 내가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집 마련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예. 이거에 대해서 청년 드림 주택 드림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해서 연 2.2%의 금리로 최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분양가 6억 원 이하야 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시내 수도권 본다 그러면 분양가 6억 원 이하이면 20평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평대는 충분히 청년들이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집값의 80% 대출 받기 때문에 그 이자도 2.2%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조건이거든요. 네.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만기도 긴가요? 40년입니다. 엄청 길죠. 일종의 미국식 모기지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파격적인 상품이다. 이걸 내놨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40대, 50대는 왜 이런 상품이 없을까? 정말 40대, 50대는 없어요. 이런 상품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게다가 네. 이 2.2%라는 아주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네.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러면 금리를 더 낮춰준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근책을 막 주는 거예요. 결혼해라. 그다음에 결혼했으면 애 낳아라. 이렇게 당근책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결혼하면은요. 0.1% 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가 되고요. 예. 최초 출산을 합니다. 그럼 0.5% 포인트 정도 인하가 돼요. 가장 세죠, 이게. 그다음에 추가 출산을 하잖아요. 한 명당 0.2% 포인트씩 금리가 인하가 돼요. 네. 그래서 최대 금리 인하선은 1.5%까지 이제 금리를 인하해 주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출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0.8% 정도 이제는 금리 인하를 이제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일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 좀 해답을 잡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한 표결이 우리 시각으로 29일 새벽 네, 0시입니다. 12시 반이나 한 새벽 1시면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지금 박빙이고요. 지금 전략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3국이 하잖아요. 부산, 그다음에 로마, 리야드 이렇게 3개의 도시에서 접선을 벌이는데 예. 일단 로마가 이제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결선 투표까지 가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1차에서 사우디가 130표 이상을 갖고 가면 그냥 1차에서 투표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서 가는데 만약에는 로마가 최약세니까 떨어질 거예요. 그럼 로마가 떨어지면 이 유럽표를 이제 우리가 이제 흡수해서 이제 역전, 결선에서 역전하는 게 우리의 이제 전략 목표인데 지금 좀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사우디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요청했냐면 각국 본국에다가 그러니까 사우디의 우호적인 나라의 본국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어떤 연락했냐면 야 파리에 있는 대사들이 투표권을 하거든요. 이게 파리에 있는 대사들 각국 주재 대사원들이 이제 하는데 얘네들이 믿을 수 없다. 본국에다가 직접 투표해 준 사람을 보내라. 왜냐하면 이게 비밀 투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겉표형은 우리가 사우디 투표할게 하지만은 그 대사들 우리가 지금 파리에 가서 많은 분들이 그 대사와 밀접 접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비밀 투표다 보니까 대사들이 우리들만 투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투표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짰는데 이게 잘 먹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본국에다가 다 전화를 걸어서 야 본국에서 대사를 와서 투표할 사람을 보내라. 각국에 있는 대사 못 믿겠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박빙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이제는 28일 10시부터 이제는 그 PT가 들어가고요. 5차 PT죠. 그다음에 이제는 29일 0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시 되면은 거의 이제는 투표의 결론이 결과가 나오죠. 예. 그러면 뭐 우리가 환호성을 지을지 좀 아쉬움을 다질지 뭐 그때 이제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꼭 우리가 좀 부산 엑스포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몇 차례 출연하신 바 있는데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이 거두절미 각설하고를 책임져 주실 분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진호 특보와 조승현 부위원장 이제 앞으로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매주 토요일 2부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공통 질문부터 해볼까요?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먼저 박진호 특보 뜬 인물. 저는 뜬 인물로 우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 인물도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뜬 인물에 대해서. 왜 네. 떴습니까? 뭐 굳이 우선 설명 안 해도 됩니다만. 뭐 우선 뭐 일단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또 그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장관들에게 이제 그 현장과의 소통을 또 강조했고 또 우선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그 현장과의 이제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여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러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좀 일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뭐 국민들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제 마다할 이유는 예. 없다 생각하고 또 이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해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좀 새롭게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하죠, 한동훈 장관. 뭐 그 총선 출마하는 것이 뭐 개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뭐 저희 당내 이제 입장도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한동훈 장관도 이제는 뭐 가볍게 생각해 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진호 특보는 표현이 항상 너무 신중하셔. 그러게 말입니다. 나가는 쪽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그죠? 때는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많이 고심을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께서는 금주했던 인물 누굽니까? 저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일치했네요. 네, 저는 뭐 네이버 검색량 데이터, 그게 빅데이터인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사실 한 번씩은 네이버를 검색한다고 보는데 그 검색량은 실시간 정치 관심도를 나타나고 있는데 그 수치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에 비해서 한 3배 넘는 수치가 이야, 네이버에서 검색량이 됐고요. 대단하네요. 네,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실 막상 막하로 가다가 이번 주에는 6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이라든지 이런 아젠다,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블랙홀처럼 여권 이슈를 빨아들였다 예. 보여지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이 이 데이터 상으로는 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죠. 데이터 상으로만 아니죠. 실제로도 한동훈 장관의 어떤 메시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국민들한테 어떤 촌철살인이라든지 그런 야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잘 잡아서 야당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예. 약간 비호감인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속된 말로 잘 후들려 패는 사람 그런 메시지를 구사하기 때문에 예. 이런 메시지 능력 가지고 사실은 대중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데이터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정치적 관심도 체급 이런 측면에서 다 성장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두 분이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언급했으니까 아예 이 얘기 좀 더 하고 갑시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우리 박진호 특보께서는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네. 정도 표현을 쓰셨는데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거의 출마가 기정사실인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보여지고 있는데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봤을 때 후임을 법무부 장관 후임이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집에 간다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상 하는 행보도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메시지 자체도 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법무부 장관이 가야 할 장소에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건 맞는데 사실상 그 맥락을 보면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고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출마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했다고 기정사실이죠.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야당이 강세인 지역에 자객공천에 갈 거다는 얘기도 있고 비례대표로 나가서 전체 총선을 지휘할 거란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종로에 나가서 대권 후보로 다져야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총선을 전체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선거는 심판론으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건 너무 선을 넘었다. 이런 판단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온전히 나서서 더군다나 윤석열 키즈가 나서서 그걸 책임진다. 이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방향보다는 적당히 그리고 또 자객공천을 가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 선거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이제 충돌하니까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로. 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 그리고 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 사실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되 그거에 대한 책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네.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뭐 이런 거는 총선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지만 대선 후보로서 어떤 진영의 뭐랄까 키를 끌고 가면서 그 진영의 수장으로서 하는 모양새는 갖추되 책임은 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저는 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예. 내킬 만한 선택지가 조승현 아닌가. 부위원장은 종로 출마를 점치셨네요. 박진호 특보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출마를 이제 본인이 결심한다라고 하고 또 만약에 이제 제가 뭐 이 한동훈 장관하고 개인적인 뭐 친분도 전혀 없지만은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언해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례대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뭐 저희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또 항상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입장뿐만 아니라 여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변화라는 것이 제대로 이제 그 여론에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인물론, 그 다음에 그 어떤 특정 인물의 이제 어떻게 국민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메시지, 그리고 기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합법뿐만 아니라 이제 여야 정당의 모습과는 다른 차별화된 일단 뭐 그 인물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구 자객 공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자객 공천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의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적장급 되는 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센 사람을 갖다 붙이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상 그 지역구 구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치공학적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그 우리 이제 지금 뭐 최근 이제 몇 주간의 그런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그 변화의 이제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충분히 국민적 호응을 이제 받고 있고, 또 당내에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람을 충분히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뭐 정치적 거물을 상대해서 자객 공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비례대표로 나가고 이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전국 좀 지원 우리 유세하고 당의 지지율을 그 끌어올리는데 기여하는 것이 뭐 한동훈 장관 개인뿐만 아니라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보수당을 예.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박진호 특보께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라는 카드가 국민의힘 전체 진영의 어떤 변화를 상징해서 중도 확장성을 좀 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처음 등판 초기에는 조금 그런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사건건 야당 그 의원들의 뭐 문제를 계속 최전선에서 공격하다 보니 한동훈 장관이 중도 확장성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일단 우리 국민들은 뉴페이스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난번에 한번 뉴페이스는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특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은 뉴페이스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받아쳤을 때는 야당 의원이 뭐 호통치는 듯이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갑질스럽게 국회에 그런 관행이 좀 있었던 거고, 보통은 국무위원이라든지 출석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부분 순응하고 양해를 했다면은 예. 한동훈 장관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실책으로 많이 귀결이 됐죠. 처음에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신선해 보이고 야당이 좀 우스꽝스럽게 희화화되는 측면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그게 반복될수록 계속 한동훈 장관의 말을 하는 거 요지를 보면 전 정권 탓 아니면 전 정권도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어떠냐,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말장난이구나, 이게 말싸움에 잘하는구나, 이런 식의 의견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중도층에 대해서 처음에 신선했던 것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을 갔을 때 검사인 거라든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선봉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지금은 지지층 중심으로 팬덤이 일어나고 그렇죠. 팬덤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거나 하는 것이 전체 판사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 두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붙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다 깨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감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어떤 과거의 권위의식을 자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꼴이 난 건데, 예. 그것 때문에 한동훈 포비아가 있는 것도 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만약에 앞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면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총선이라든지 이런 흐름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이 간다. 알겠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동훈도 또 하나의 팬덤 정치일 뿐이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뭐 우선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야당 의원과의 그 질의 및 응답 과정에서 보인 모습에 있어서는 좀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짧게, 그 이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뭐 이렇게 포비아까지 언급하시는데 특정 의원에 한정되었다라는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모든 의원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힐 수 있고, 그 장점이라는 것이 곧 뭐 적재적소에 예. 맞게끔 잘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주의 뜬 인물 가지고 지금 한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어서 이번에 이제 금주의 진 인물로 넘어갑시다. 박진원 특보.
저는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꼽고 싶습니다. 네, 그 졌다. 이유는 네. 이제 그 우리 김기현 대표 특보시라 자꾸 김기현 대표를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귀찮게 하면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이뇨한 위원장을. 아니 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진인물로 이제 꼽은 이유는 예. 제가 이제 그 몇 주 전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혁신위원장이 그 혁신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혁신위원회에서 어떠한 혁신안을 내놓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혁신위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혁신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된다. 왜냐하면 혁신위원들 구성 자체가 다양한 그 맞아요. 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 혁신위원회 내부에서 어떤 실명을 거론하기보다는 특정 인사가 이제 또 다른 혁신위원들하고 이제 이견을 표출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그러한 이제 이견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뭐 혁신위가 뭐 결국 지도부하고 뭐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외부로 이제 표출되고 또 내부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제 사퇴까지 결심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 혁신안에 대해서만 그 골몰할 것이 아니라 위원들 이렇게 내부에? 다양한 분들을 어렵게 모셨는데 그분들이 혁신위에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 또 그분들이 충분히 소통해서 또 차이를 극복해서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낼 수 있는 좀 위원장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깊게 성찰해 보셔야 알겠습니다. 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3명의 혁신위원이 뭐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아니다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던 얘기 잠시 후에 또 좀 나눠보겠고요. 조승현 부위원장 금주의 진인물 당연히 뭐 저는 최강욱 전 의원이라고 의원? 생각이 됩니다. 음. 이것도 네이버 데이터상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한동훈 장관의 검색량의 1.5배까지 그러니까 피크 시점에 그 발언 이후에는 예. 1.5배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검색량이 그럴 정도로 이슈가 됐고 보도라든지 그러니까 전체 종편에서라든지 계속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진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단어 사용이 상당히 부적절했고 저도 입에 올리기 싫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이분 상당히 재치 있고 거의 예능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입담이 있기 때문에 뭐 발언하다 보니까 업돼서 이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주의 이런 단어를 쓰거나 한동훈 장관이 공정과 정의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분노가 하도 그걸 자제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덕목이라 생각이 되고 분노와 증오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혐오 발언이라든지 증오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 이건 누가 봐도 어떤 특정인에 대한 증오가 드러난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진인물로서는 최강욱 전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발빠르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하고 또 최강욱 전 의원 발언을 두둔한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위원장도 즉각 사퇴를 하고 그렇죠. 좀 단호한 그 입장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그것도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민주당은 정말 말 한마디 가지고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더 절제하고 더 정무적인 신중함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단어라든지 우리 막말 논쟁이 뭐 노인 폄하 논쟁이라든지 이런 실언이 항상 저희의 선거 앞에 발목을 맞아요.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아주 긴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현수막 파동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현수막 파동은 사실 요각은 좀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혐오라든지 2030을 그게 뭐 혐오하고 조롱하려고 저희가 정당에서 그런 현수막을 걸었겠습니까? 2030이 저희 때는 정말 취업도 쉬웠고 집 사기도 한 10년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고 예를 들면 결혼하고 아이를 꿈꾸고 미래가 보장이 됐었지 않습니까? 미래를 꿈꿀 수 있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저 암흑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청년들이 어떤 마인드인지 이걸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툴르고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게 잘못은 하지만은 어쨌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슈는 됐지만 이거는 뭐 차별이라든지 조롱은 아니라고 좀 다만 이제 청년들 정서를 모르면서 잘난 척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비판받아야겠지만은 그 부분은 조금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마디 코멘트 하실래요? 최강욱 전 의원 발언이나 뭐 현수막?
뭐 최강욱 전 의원 이제 발언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최근까지 올해 초까지 이제 그 윤리위원을 이제 했었는데요. 좀 뭐 당원권 중지 6개월이라는 부분을 두고 과연 민주당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극도로 경계하고 매우 심각하게 사안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원권 더 정지 세게 해야 6개월은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이 총선을 앞두고 서로의 문제라는 것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희 당 역시도 이제 그 비슷한 경험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셌어야 한다. 만약에 제가 뭐 저희 당의 이제 윤리위원이었고 저희 당의 그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뭐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뭐 제가 봤을 때는 제명 조치를 저는 권고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탈당 권고 역시도 본인에게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소한 제명 정도는 권고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시 30분 좀 지났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김민희 씨. 네, 쌀쌀한 날씨에도 나들이 차량들이 많은데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청도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충주 휴게소에서 중앙탑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으로 정체고요. 이후 상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졌습니다.